공자가 들려주는 인생의 후반부 일상의 재발견. 31편 아침 루틴의 철학 1일치기의 제어신의 재해석. 나, 공자는 이제 여러분께 일상 속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신성한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관계를, 내면을 탐구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반복되는 그 작은 행위들 속에서 삶의 본질을 발견하는 여정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해가 뜨기 전 어둠이 아직 창가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옛말에 일일치게 재어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다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계획이 아니라 존재의 질이 아침에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60회를 넘기고 나니 아침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은 전쟁터로 나가는 준비 시간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아침은 하루라는 선물의 포장을 천천히 뜯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이불 속에서 먼저 호흡을 느낍니다. 들숨과 날숨. 이것만으로도 저는 살아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몸이 깨어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발가락을 움직이고 손을 펴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제와 같은 하늘이지만 오늘의 하늘입니다. 구름의 형태가 다르고 바람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 작은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아침의 첫 번째 명상입니다.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을 느낍니다. 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분 섭취가 아닙니다. 생명과 생명의 만남입니다. 세수를 합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저는 완전히 현재에 옵니다. 과거의 걱정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물러갑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날들의 증거입니다. 아침 루틴이란 무엇입니까? 생산성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존재감을 회복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아침을 통과해 왔습니다. 빨리 일어나, 빨리 씻고,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 했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하루로 가는 관문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그저 더 오래 잠을 자는 것으로 채울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아침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창문을 엽니다. 새벽 공기가 들어옵니다. 여름이면 풀 냄새가, 가을이면 낙엽 냄새가, 겨울이면 눈의 냄새가 함께 들어옵니다. 이 냄새들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코로 들어온 공기가 폐를 거쳐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차를 끓입니다. 물이 끓는 소리를 듣습니다. 보글보글, 솔솔솔. 이 소리는 매일 같지만 매일 다릅니다. 오늘의 물 끓는 소리는 오늘만의 것입니다. 찻잎을 넣고 기다립니다. 향이 피어오릅니다. 눈을 감고 그 향을 맡습니다. 이것이 아침 루틴입니다.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존재의 의식입니다. 논어에서 저는 군자불기 군자는 그릇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도구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을 하루를 위한 준비 시간이라는 하나의 용도로만 쓰지 마십시오. 아침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아침은 명상이고 감사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몸이 뻣뻣합니다.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몸이 말을 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는 그 말을 듣습니다. 팔을 천천히 위로 뻗습니다. 척추를 하나씩 느끼며 숙입니다. 호흡과 함께 움직입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몸과의 대화입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집 앞 작은 마당을 걷습니다. 혹은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의식합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 단순한 리듬 속에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새가 날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앉습니다. 창가에 혹은 방 한구석에 마련한 제 자리에 앉습니다. 이 자리는 특별합니다. 매일 아침 저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여기 앉으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작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있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5분, 10분, 혹은 20분. 그저 앉아 있습니다. 생각이 옵니다. 걱정도 옵니다. 괜찮습니다. 오는 대로 둡니다.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구름처럼 흘러가게 둡니다. 이것이 아침 명상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서 숨 쉬고 지금 여기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60이 넘으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있느냐라는 것을. 아침은 그 있음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생산적인 아침을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존재하는 아침을 경험하십시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이제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충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했습니다. 숨 쉬고 느끼고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일일치계 제어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루의 계획이 아니라 하루의 질이 아침에 결정됩니다. 조급하고 불안한 아침은 조급하고 불안한 하루를 만듭니다. 고요하고 충만한 아침은 고요하고 충만한 하루를 만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내일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32편 먹는다는 것의 의미 식도락의 철학. 아침을 마치고 우리는 이제 식탁 앞에 앉습니다. 먹는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일상적인 행위입니까? 하루에 3번, 평생 수만 번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음식을 통과시키고 있을 뿐입니까? 식도락, 먹는 길의 즐거움. 이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맛있는 음식, 좋은 식당, 진귀한 재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식도락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있다고. 제가 젊었을 때 식사는 연료 보급이었습니다. 빨리 먹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밥을 입에 넣고 씹으면서도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먹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이가 약해져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야 소화가 되고 천천히 먹어야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먹으면 식사가 명상이 된다는 것을.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단순한 식사입니다. 죽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나물 조금. 하지만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식사의 시작입니다. 쌀을 씻습니다. 물에 쌀을 넣고 손으로 저으면 뿌연 물이 나옵니다. 2~3번 씻어 물이 맑아집니다. 이 단순한 행위 속에서 저는 정화를 느낍니다. 쌀의 먼지를 씻어내듯 마음의 잡념도 씻어냅니다. 불을 켭니다.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쌀알들이 물 위에 떠올랐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떠올랐다 사라지듯이요. 죽이 익어갑니다. 쌀알이 부드러워지고 물과 하나가 됩니다. 저어줍니다.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이것은 요리가 아닙니다. 참여입니다. 쌀이 죽이 되는 과정에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을 차립니다. 검소한 상입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립니다. 그릇의 위치, 수저의 방향, 물컵의 자리. 이 모든 것에 의도를 담습니다. 혼란스러운 상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만듭니다. 정돈된 상은 고요한 마음을 만듭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먼저 눈으로 먹습니다. 죽의 색깔, 김치의 붉은색, 나물의 초록색. 색채가 조화를 이룹니다. 아름답습니다. 향을 맡습니다. 죽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 김치에 발효된 향,
나물의 참기름 향. 이 향들이 섞여 하나의 향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여기 오기까지의 여정을 생각합니다. 쌀을 키운 농부, 햇빛, 비, 흙, 김치를 담근 손, 나물을 다듬은 정성. 수많은 손과 노력이 이 한 끼에 담겨 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뜹니다. 천천히 입에 넣습니다. 씹습니다. 10번, 20번, 30번. 서두르지 않습니다. 죽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쌀의 단맛이 느껴집니다. 혀끝에서, 입천장에서, 목구멍에서 삼킵니다.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위에 도착합니다. 이 음식이 저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식불은 먹을 때는 말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예의범절로만 해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먹을 때는 온전히 먹는 행위에 집중하라고. 말을 하면 주의가 분산됩니다. 대화에 빠져 음식은 그저 배경이 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먹으면 음식이 전경이 됩니다. 맛이, 향이, 질감이 생생해집니다. 혼자 먹는 식사를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먹는 식사야말로 음식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 숟가락, 김치를 조금 얹습니다. 죽의 부드러움과 김치의 아삭함이 대비를 이룹니다. 죽의 담백함과 김치의 매콤함이 대비를 이룹니다. 입안에서 조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음식의 대화입니다. 서로 다른 맛들이 만나 새로운 맛을 만듭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와 같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천천히 먹으니 적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몸이 알려줍니다. 이제 충분해. 그 신호를 알아듣습니다. 예전에는 배부를 때까지, 아니 배부른 후에도 먹었습니다. 음식이 남는 게 아까워서, 맛있어서, 습관적으로.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과식은 음식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는 것을. 적당히 먹는 것이 음식을 제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반쯤 비었습니다. 멈춥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깊이 호흡합니다. 몸에 귀 기울입니다. 위가 편안합니다. 무겁지 않고 가볍습니다. 에너지가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올바른 식사 후의 느낌입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이것도 식사의 일부입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식사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합니다. 깨끗해진 그릇을 보면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60 이후의 식사는 달라야 합니다. 더 이상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깊이 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식을 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음미하는 식사입니다. 유기농이냐 아니냐보다 감사하며 먹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간단한 음식이라도 온전히 집중해서 먹으면 그것은 진수성찬이 됩니다. 비싼 음식이라도 정신없이 먹으면 그것은 그저 사료일 뿐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생존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매 식사는 삶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서두르고 불안한 삶? 아니면 고요하고 감사한 삶? 식탁이 명상의 자리가 될 때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생명과 생명의 만남이 됩니다. 오늘 점심, 오늘 저녁 한 끼만이라도 온전히 집중해서 드셔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치우고 오직 음식과 마주하십시오. 첫 숟가락을 입에 넣기 전 잠시 멈추십시오. 이 음식에 담긴 수고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드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행위인지를. 33편 집이라는 우주 거처의 재발견.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집안을 돌아봅니다. 집? 이곳은 단순히 잠자고 먹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입니까? 거처, 머무는 곳. 저는 평생 집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집이 그저 돌아오는 곳이었습니다. 밖에서의 삶이 진짜였고 집은 부속물이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니 집이 우주가 되었습니다. 외출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이 그것을 원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고립이라 부릅니다. 감금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집에 머무는 것은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다르게 만나는 방식입니다. 제 집은 작습니다. 2칸 남짓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 온 세상이 들어 있습니다. 창가에 서면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새가 날아갑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봄에는 꽃잎이, 여름에는 햇살이, 가을에는 낙엽이, 겨울에는 눈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이 창문은 프레임입니다. 세상을 담는 액자입니다. 매일 같은 창문이지만 매일 다른 그림이 걸립니다. 책장을 봅니다. 평생 모은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어떤 책은 수십 번 읽었습니다. 어떤 책은 한 번도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책을 한 권 꺼냅니다. 펼칩니다. 익숙한 문장을 만납니다. 고향에 돌아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책은 친구입니다. 언제 찾아가도 같은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는 친구입니다. 방 한쪽에 작은 탁자가 있습니다. 제가 차를 마시고 글을 쓰는 곳입니다. 이 탁자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평범한 탁자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 탁자에 앉으면 저는 저 자신이 됩니다. 누구의 스승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그저 공자라는 한 인간이 됩니다. 벽을 봅니다.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습니다. 산수화입니다.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림 속 길을 걷고 그림 속 물을 건너고 그림 속 정자에서 쉽니다. 이것이 집입니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상상의 우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보십시오. 익숙해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시 보십시오. 그 낡은 소파, 몇십 년을 함께 했습니까? 그 소파에 앉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까?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그 소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증인입니다. 그 식탁, 얼마나 많은 식사를 했습니까? 혼자서도, 가족과도, 손님과도. 그 식탁 위에서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까? 웃음도, 눈물도, 침묵도. 그 식탁은 관계의 역사입니다. 집은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최신 유행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집은 거주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집을 단순하게 유지하려 합니다. 많은 것을 두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둡니다. 하지만 그 필요한 것들을 정성스럽게 배치합니다.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관찰합니다. 아침에는 동쪽 창으로, 저녁에는 서쪽 창으로. 빛의 움직임에 따라 제 하루도 움직입니다. 아침 빛 아래서 글을 읽고 저녁 빛 아래서 차를 마십니다. 공기의 흐름을 느낍니다. 창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 바람은 어디서 왔을까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집 안을 가로질러 다른 창으로 나갑니다. 바람은 집을 방문하는 손님입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외부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들. 이 소리들이 집의 숨소리입니다. 살아있는 집의 소리입니다. 집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아침의 리듬, 낮의 리듬, 저녁의 리듬. 이 리듬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춰 움직일 때 집과 저는 조화를 이룹니다. 청소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과의 대화입니다. 구석구석 닦으며 집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디가 낡았고 어디가 고장났고 어디가 돌봄이 필요한지. 집도 나이를 먹습니다. 벽지가 바래고 문이 삐걱거리고 마루가 움푹 들어갑니다. 이것을 흉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봅니다. 집도 저와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쓰지 않는 것들을 내보냅니다. 집이 창고가 되지 않도록. 하지만 함부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물건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너는 다른 곳에서 쓰임을 받을 거야. 물건이 줄어들수록 공간이 넓어집니다.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비어있는 공간은 여유입니다. 그 여유 속에서 마음이 숨을 쉽니다. 계절마다 집의 배치를 조금씩 바꿉니다.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겨울에는 햇볕이 잘 들도록. 집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변화하는 유기체입니다. 식물을 키웁니다. 작은 화분 몇 개. 이 식물들이 집에 생명을 더합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고 잎을 만지고 말을 걸습니다. 잘 지내니? 식물은 대답하지 않지만 그 초록색이 대답입니다. 저녁이 되면 불을 켭니다. 너무 밝지 않게, 너무 어둡지 않게. 은은한 빛이 공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빛 아래서 책을 읽거나 그저 앉아 있습니다. 고요함을 즐깁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습니다. 음악도 틀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 속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요가 어색했습니다. 무언가로 채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니 이 고요가 가장 풍요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요 속에서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창문을 확인하고 문을 잠그고 불을 끕니다. 이것은 의식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을 잠에 들게 하는 의식입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봅니다. 이 천장은 수천 번 본 천장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천장은 오늘의 것입니다. 여기, 이 집에서 저는 안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여기는 제 성입니다. 제 피난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은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집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쉬는 곳이자 세상에서 돌아와 회복하는 곳입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집과 세상, 내부와 외부, 고요와 활동.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집을 아름답게 꾸미십시오. 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는 마십시오. 집은 물질이 아닙니다. 집은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공간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건강할 때 집은 우주가 됩니다. 작지만 완전한, 단순하지만 풍요로운 우주가 됩니다. 34편 걷기의 명상 행보 여행. 집 밖으로 나갑니다. 걷기 위해서입니다. 걷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우리는 걷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차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걷기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걷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행보여행, 걷는 것이 곧 여행이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집 근처를 걸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빨리 걸었습니다. 목적지가 중요했습니다. 가는 과정은 그저 시간 소비였습니다.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이미 도착한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걷습니다.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저 걷습니다. 문을 나섭니다.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 첫걸음을 의식합니다. 왼발입니까? 오른발입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발이 땅에 닿는다는 것, 그 접촉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각각의 걸음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습니다.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 전체가 땅을 밟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며 다음 발이 나갑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정교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걷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입니다. 균형을 잡고 중심을 이동하고 넘어지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매 순간의 작은 기적입니다. 길을 봅니다. 아스팔트 길입니다. 평범한 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위에 낙엽이 떨어져 있고 작은 돌멩이가 있고 개미가 지나갑니다. 매일 걷는 길이지만 오늘의 길은 어제의 길과 다릅니다. 빛의 각도가 다르고 바람의 세기가 다르고 제 기분이 다릅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매번 새로운 길입니다. 주변을 봅니다. 집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빛이 새어나옵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무를 봅니다. 가로수입니다. 아마도 수십 년 전에 심어졌을 것입니다. 이 나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계절을 견뎠을까요? 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존재 자체가 이야기입니다. 나무에 다가갑니다. 손을 뻗어 나무 껍질을 만집니다. 거칩니다. 울퉁불퉁합니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 나무도 저처럼 숨을 쉽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숨을 쉽니다. 잠시 멈춥니다. 서 있습니다. 걷기를 멈추고 그저 서 있는 것도 걷기의 일부입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움직입니다. 빠르게도 느리게도 구름의 모양을 봅니다. 저것은 무엇을 닮았을까요? 용, 말, 산? 아무것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름입니다. 바람을 느낍니다. 얼굴에 스치는 바람. 시원합니다. 혹은 차갑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집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그것으로 바람의 존재를 압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새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삶의 교향곡을 이룹니다.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목적지가 없으니 방향도 자유롭습니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발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작은 공원에 도착합니다. 벤치가 있습니다. 앉습니다. 쉬는 것도 걷기의 일부입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봅니다.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연인들, 가족들. 모두 각자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어떤 이는 느리게.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각자의 리듬이 있을 뿐입니다. 노인이 지나갑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에는 존엄이 있습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걸음. 저도 언젠가 저렇게 걸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렇게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천천히 걸을 때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걷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왔던 길과 다른 길로 갑니다. 골목길로 접어듭니다. 좁은 길입니다. 양옆으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정원에서 꽃냄새가 납니다. 잠시 멈춰 냄새를 맡습니다. 고양이를 만납니다. 담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저를 봅니다. 저도 고양이를 봅니다. 잠시 시선이 마주칩니다. 무언의 인사를 나눕니다. 고양이가 먼저 시선을 거둡니다. 관심 없다는 듯이 하품을 합니다. 미소 짓습니다. 이 작은 만남도 걷기의 선물입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다리에 힘이 듭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르면 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정상에 도착합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보입니다. 멀리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길을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성취감이 듭니다. 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걸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취입니다. 작지만 진실한 성취입니다. 집이 보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몇 걸음도 의식하며 걷습니다. 도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걸음 자체가 중요합니다. 문 앞에 섭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걷기가 끝났습니다. 아니, 오늘의 걷기가 끝났습니다. 내일 또 걸을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 잠시 뒤돌아봅니다. 제가 걸었던 세상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다리가 있어서, 땅이 있어서.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행불유경 길을 갈 때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원칙을 지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름길을 택하지 말라는 것은 과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라고,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걷는 것, 온전히 걷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걸어보십시오. 목적지 없이 그저 걷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휴대폰을 보지 마십시오. 이어폰을 끼지 마십시오.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발을 느끼십시오. 땅을 느끼십시오. 바람을 느끼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냥 걸으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걷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명상이라는 것을, 몸의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운동이라는 것을. 걷기는 우리를 지금 여기로 데려옵니다. 과거의 후회에서,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현재입니다. 이 걸음이 생입니다. 35편 날씨와 기분 천시와 인심. 창밖을 봅니다. 비가 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날씨가 좋다, 날씨가 나쁘다. 하지만 정말 날씨에 좋고 나쁨이 있을까요? 천시, 하늘의 때. 인심, 사람의 마음. 옛사람들은 이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날씨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날씨를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이것을 진실이라 믿습니다. 비 오는 날, 많은 이들이 우울해합니다. 약속이 취소되고 외출이 불편해지고 옷이 젖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비 오는 날은 날씨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비 소리를 듣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 리듬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세게, 때로는 부드럽게. 이것은 자연의 음악입니다. 비 냄새를 맡습니다. 흙 냄새가 납니다. 식물들이 숨쉬는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는 비 오는 날에만 맡을 수 있는 냄새입니다. 밖을 봅니다. 세상이 젖어 있습니다. 나뭇잎이 반짝입니다. 길이 거울처럼 빛을 반사합니다. 색깔이 더 선명해 보입니다. 비는 세상을 씻어줍니다. 먼지를, 더러움을, 묵은 것들을 씻어내고 새롭게 만듭니다.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비를 맞으며 걷습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통통통통. 리듬에 맞춰 걷습니다. 사람들이 우산 속에 몸을 숨기고 빨리 걸어갑니다. 비를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걷습니다. 비를 느끼며 걷습니다. 비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할 동반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입니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십니다. 이것은 맑은 날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 오는 날만의 즐거움입니다. 맑은 날이 왔습니다. 해가 밝게 빛납니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밖으로 나갑니다. 활동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햇빛도 비와 마찬가지로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것을. 햇빛 아래 앉습니다. 따뜻함이 몸에 스며듭니다. 빛이 피부에 닿습니다.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몸이 기뻐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눈꺼풀 너머로 붉은 빛이 보입니다. 햇빛은 눈을 감아도 들어옵니다.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하늘을 봅니다. 파랗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이 청명함, 마음까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햇빛 아래 있으면 피곤해집니다. 열기가 지나치면 불편해집니다.
그늘을 찾습니다. 그늘에 앉습니다. 시원합니다. 햇빛과 그늘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좋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강풍이 불 때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물건이 날아가고 나무가 꺾이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바람도 필요합니다. 바람이 없다면 공기가 고이고 씨앗이 퍼지지 못하고 세상이 멈춥니다. 미풍이 불 때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시원하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강풍도 필요합니다. 묵은 것을 날려보내고 변화를 가져오고 깨어나게 합니다.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가는 대로 옷자락이 펄럭입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립니다. 바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바람과 춤을 춥니다. 눈이 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입니다. 소리가 사라집니다. 고요합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걷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새 눈 위를 걷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제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눈송이를 봅니다. 각각의 모양이 다릅니다. 하나하나가 독특합니다. 잠시 손바닥에 떨어진 눈송이를 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녹아 사라집니다. 무상함입니다. 아름다움과 덧없음이 함께 있습니다. 눈이 쌓입니다. 불편합니다. 걷기 힘들고 춥고 미끄럽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눈 덮인 풍경은 한 폭의 그림입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덥습니다. 땀이 흐릅니다. 옷이 축축해집니다. 불쾌합니다. 하지만 그늘에 앉아 수박을 먹습니다.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이것은 겨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위가 있기에 시원함의 가치를 압니다. 겨울에 추위가 있기에 여름의 따뜻함이 고맙습니다. 모든 날씨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문제는 날씨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비를 멈출 수 없고 해를 가릴 수 없고 바람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울해할 수도 있고 빗소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 짜증낼 수도 있고 여름의 생동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추운 날 움츠릴 수도 있고 겨울의 고요함을 음미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논어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불온인지 이원천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늘을 탓하지도 않는다. 하늘을 탓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씨를, 환경을, 주어진 조건을 탓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자는 주어진 것을 받아들입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받아들입니다. 해가 나면 해를 받아들입니다. 각각의 날씨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날씨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날씨는 우리의 스승입니다. 날씨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변화를, 무상함을, 수용을, 유연함을. 매일 같은 날씨라면 지루할 것입니다. 비만 온다면, 해만 난다면 그것도 고통일 것입니다. 변화하기에 아름답습니다. 예측할 수 없기에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날씨와 싸우지 마십시오. 날씨를 친구로 삼으십시오. 비 오는 날에는 비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맑은 날에는 햇빛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각각의 날씨 속에서 그 날씨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나쁜 날씨는 없어집니다. 모든 날씨가 좋은 날씨가 됩니다. 날씨가 기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날씨를 만듭니다. 마음이 맑으면 비 오는 날도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맑은 날도 우울합니다. 천시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심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심이 바뀌면 천시도 달라 보입니다. 36편 청소하는 마음 정리정돈의 철학. 집안을 돌아봅니다. 어질러져 있습니다. 청소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청소를 귀찮은 일로 여깁니다. 해야 하는 일, 피하고 싶은 일. 하지만 저는 청소를 다르게 봅니다. 청소는 단순히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는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빗자루를 듭니다. 천천히 쓸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모입니다. 이 먼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밖에서 들어온 것, 옷에서 떨어진 것, 피부에서 벗겨진 것. 먼지는 삶의 흔적입니다. 먼지를 쓸어 담습니다. 버립니다. 깨끗해집니다. 이것은 물리적 정화이자 심리적 정화입니다. 방을 쓸고, 복도를 쓸고, 부엌을 쓸리다. 구석구석 쓸리다. 빗자루가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걸레질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습니다. 이 자세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바닥에 가까이 가서 낮은 곳을 돌보는 것. 걸레를 움직입니다. 앞으로 뒤로 리듬이 생깁니다. 명상적인 리듬입니다. 더러움이 닦입니다. 걸레가 검어집니다. 헹굽니다. 물이 탁해집니다. 다시 닦습니다. 바닥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깨끗해진 바닥을 보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창문을 닦습니다. 유리에 묻은 먼지, 손자국, 빗자루, 신문지를 뭉쳐 닦습니다. 옛날 방식입니다. 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창문이 맑아집니다. 밖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는데 창문이 더러우면 세상도 더럽게 보입니다. 깨끗한 창문은 깨끗한 시선을 만듭니다. 정리를 합니다. 흩어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책은 책장에, 옷은 옷장에, 그릇은 찬장에, 각각의 물건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갑니다. 정리정돈, 바로잡고 가지런히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질서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물건을 하나하나 손에 들어봅니다.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기쁨을 주는가? 필요하지도 않고 기쁨도 주지 않는다면 버립니다. 버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채워진 공간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옷장을 정리합니다. 입지 않는 옷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입겠지 하며 보관했던 옷들. 하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입지 않는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내보냅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다른 사람이 입어주기를. 옷장이 가벼워집니다. 필요한 옷만 남습니다. 선택이 쉬워집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풍요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가진 것이 풍요입니다. 책장을 정리합니다. 읽지 않는 책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읽겠지 하며 꽂아둔 책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펼치지 않은 책은 앞으로도 읽지 않을 것입니다. 책과 작별합니다.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다른 이에게 줍니다. 책은 읽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책장에 갇혀 있는 것은 책에게도 불행입니다. 남은 책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는 모든 책을 사랑합니다. 각각의 책이 의미가 있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잡동사니가 가득합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 모아둔 것들.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고장난 펜, 다 쓴 공책, 오래된 영수증, 정체불명의 부품들. 과감하게 버립니다. 언젠가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서랍이 비워집니다. 이제 필요한 것을 찾기 쉬워집니다. 청소와 정리를 마쳤습니다. 집이 달라 보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같은 집입니다. 하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공기가 맑아진 것 같습니다. 공간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외부가 내부에 영향을 줍니다. 깨끗한 공간은 깨끗한 마음을 만듭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무 소용기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외관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청소와 정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 단순화가 아닙니다. 본질화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창고가 되었습니다. 물건에 둘러싸여 살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물건이 우리를 가진 것입니다. 물건을 관리하고 정리하고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놓아주어야 합니다. 소유를 줄일수록 자유로워집니다. 관리할 것이 적어질수록 시간이 많아집니다.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매일 조금씩 합니다. 규칙적으로 합니다. 더러워지고 나서 하는 청소는 고역입니다. 하지만 더러워지기 전에 하는 청소는 수월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쉽습니다. 매일 아침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불을 개고 어젯밤에 쓴 것들을 제자리에 놓고 휴지통을 비웁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깔끔하게 시작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합니다.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벗은 옷을 세탁기에, 설거지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이 편안합니다. 청소와 정리는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돌봄입니다. 집을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시간만 시간을 내어 청소하십시오. 한 공간만이라도 좋습니다. 책상, 옷장, 부엌 어디든 물건을 하나하나 손에 들어보십시오. 정말 필요한지 물어보십시오. 필요하지 않다면 감사하며 내보내십시오. 깨끗이 닦으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간에 앉아보십시오.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외부의 질서가 내부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청소는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는 물건을 정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비우기의 미학, 본질화의 지혜. 이것이 청소하는 마음입니다. 37편 요리하는 시간 군자원 포주의 반전. 부엌으로 갑니다. 요리를 할 시간입니다. 맹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원 포주 군자는 부엌에서 멀리한다. 이것은 흔히 군자가 살생의 현장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저는 이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부엌에서 멀어지는 것이 군자의 도리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요리는 노동이 아닙니다. 요리는 창조입니다. 재료를 꺼냅니다. 채소, 두부, 버섯. 단순한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이 재료들이 변화할 것입니다. 먼저 채소를 씻습니다. 흐르는 물에 하나하나 씻습니다. 흙이 떨어져 나갑니다. 잎사귀 사이사이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정화의 의식입니다. 재료에 대한 존중입니다. 씻은 채소를 도마 위에 놓습니다. 칼을 듭니다. 천천히 자릅니다. 칼질 소리가 규칙적입니다. 톡, 톡, 톡. 이 소리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명상적인 리듬입니다. 칼끝에 집중합니다. 채소의 질감을 느낍니다. 무는 단단하고 애호박은 부드럽고 버섯은 탄력이 있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다릅니다. 각각을 다르게 대합니다. 칼의 힘을 조절합니다.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것은 대화입니다. 재료와의 대화입니다. 썰기를 마쳤습니다. 도마 위에 색색의 재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미 아름답습니다. 요리하기 전부터 아름답습니다. 팬을 달굽니다. 기름을 두릅니다. 기름이 데워집니다. 작은 거품들이 일어납니다. 마늘을 넣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향이 퍼집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늘이 타기 전에 다음 재료를 넣습니다. 채소를 넣습니다. 볶습니다. 공간 주걱으로 뒤적입니다. 재료들이 팬 안에서 춤을 춥니다. 불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너무 강하면 타고 너무 약하면 익지 않습니다. 적절한 불, 적절한 시간. 요리는 타이밍입니다. 모든 것이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간을 봅니다. 소금을 조금, 간장을 조금. 맛을 봅니다. 부족하면 더하고 충분하면 멈춥니다. 완벽한 맛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로운 맛을 찾는 것입니다. 국을 끓입니다.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습니다. 끓기 시작합니다. 거품이 올라옵니다. 걷어냅니다.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맑은 국물을 만듭니다. 두부를 넣고 파를 넣고 조금 더 끓입니다. 향이 집안에 퍼집니다.
이 향은 집을 집답게 만듭니다. 음식 냄새가 나는 집은 살아있는 집입니다. 밥을 짓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옵니다. 밥 익는 냄새, 고소하고 포근한 냄새. 이 냄새를 맡으면 고향이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밥 냄새는 추억의 냄새입니다. 요리를 마쳤습니다. 음식을 그릇에 담습니다. 그릇 선택도 중요합니다.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음식이 달라 보입니다. 정성스럽게 담습니다. 보기 좋게 담습니다. 눈으로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을 차립니다. 국, 반찬, 밥. 간소하지만 정갈합니다. 이 상을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제 손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제 정성이 담긴 음식입니다. 앉아서 먹습니다. 첫 숟가락을 뜹니다. 맛있습니다. 식당 음식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합니다. 인공적인 맛이 없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음식에는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사랑. 요리는 자기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부터 요리를 노동으로 여기게 되었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요리는 빨리 끝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혹은 배달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리는 그 이상입니다. 요리는 창조 행위입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요리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생것이 있고 단단한 것이 부드러워지고 여러 재료가 하나가 됩니다. 요리는 명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칼질할 때, 볶을 때, 간 볼 때, 오직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요리는 돌봄입니다. 나 자신을 혹은 사랑하는 이를 돌보는 행위입니다. 군자온 포주, 군자는 부엌에서 멀리한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살생의 현장을 피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엌에서 멀리한다는 것은 무심코 요리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정성 없이, 기계적으로, 그저 의무로 요리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부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 온전히 집중하여 사랑으로 요리한다면 그것은 부엌에 있되 부엌을 초월한 것입니다. 요리는 수행입니다. 선생들이 절에서 공양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엌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재료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완벽한 음식을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담은 음식을 만드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짜도 싱겁도 타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됩니다. 요리는 과정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칼을 잡는 느낌, 재료를 씻는 촉감, 볶는 소리, 끓는 냄새. 이 모든 과정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요리는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매일 요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온전히 요리에 몰입하십시오.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갑니다. 신선한 재료를 고릅니다. 재료를 만지며 느낍니다. 단단함, 무게감, 향.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요리의 일부입니다. 집에 와서 준비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집니다. 음악을 틀어도 좋습니다. 혹은 고요 속에서 요리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해치워야 할 일이 아니라 즐기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요리하면서 생각합니다. 이 음식을 누가 먹을까? 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면 요리가 더 즐거워집니다. 요리는 선물입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설거지도 요리의 일부입니다. 사용한 그릇과 도구를 씻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급니다. 거품을 냅니다. 하나하나 닦습니다. 이것도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머리가 비워집니다. 잡념이 물과 함께 흘러갑니다. 깨끗해진 그릇을 보면 만족스럽습니다. 시작도 마무리도 정갈합니다. 부엌을 정리합니다.
사용한 것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싱크대를 닦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닦습니다. 깨끗한 부엌을 보면 다음에 또 요리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한 끼 직접 만들어 드셔보십시오. 간단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계란죽, 된장국, 볶음밥, 무엇이든. 하지만 정성을 다해 만드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를 의식하며 만드십시오. 그리고 만든 음식을 천천히 드십시오. 그러면 느끼실 것입니다. 요리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부엌은 창조의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매일 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생명이 생명을 먹여 살립니다. 이것은 신성한 순환입니다. 요리하는 시간, 그것은 삶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38편 식물을 키우는 일 생명과의 동행. 창가에 작은 화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져온 것입니다. 식물을 키운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의 관계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식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식물은 배경이었습니다. 풍경의 일부였을 뿐 관계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식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은 말이 없지만 말합니다. 잎의 색깔로, 줄기의 굵기로, 꽃의 모습으로. 식물은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입니다. 하루하루 자랍니다. 변화합니다. 식물은 요구하지 않지만 필요로 합니다. 물을, 빛을, 돌봄을. 이 작은 화분을 어디에 놓을까 고민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 하지만 직사광선은 피할 수 있는 곳. 창가가 좋겠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을 수 있고 바람도 느낄 수 있는 곳. 화분을 그곳에 놓습니다. 식물에게 말을 겁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잘 지내렴. 식물이 대답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물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식물을 봅니다. 어젯밤과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뜻보면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 다릅니다. 잎이 조금 더 펼쳐진 것 같습니다. 물을 줍니다. 흙을 만져봅니다. 마른 것 같습니다. 물을 천천히 붓습니다. 물이 흙에 스며듭니다. 화분 밑으로 물이 빠져나옵니다.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주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합니다. 식물 기르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물 주는 타이밍입니다.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고 너무 드물게 주면 말라 죽습니다. 흙을 만져보고 잎을 관찰하고 식물의 상태를 봅니다. 식물이 언제 물을 필요로 하는지 배웁니다. 이것은 관찰입니다. 관심입니다. 사랑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식물이 달라졌습니다. 새 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돌기가 줄기에서 돋아납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 잎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고 연한 초록색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잎은 커지고 색은 진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이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라는 모습,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라는 모습. 식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자랍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 잎이 완전히 펼쳐졌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식물의 성장 일기. 흙을 갈아줄 시간입니다. 화분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조심스럽게 식물을 화분에서 꺼냅니다. 뿌리가 보입니다. 흰색의 가느다란 뿌리들이 흙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물을 지탱하는 것들. 삶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부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새 흙을 준비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 영양이 풍부한 흙. 화분 밑에 자갈을 깔고 흙을 채우고 식물을 심고 다시 흙으로 덮습니다. 물을 줍니다. 정착을 도와줍니다. 새 집에 잘 적응하렴. 며칠간 식물이 시들어 보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혹시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기다립니다. 식물도 적응기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스트레스입니다. 일주일 후 식물이 다시 생기를 찾습니다. 잎이 다시 싱싱해집니다. 안심이 됩니다. 인내심을 배웁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식물이 눈에 띄게 자랐습니다. 처음보다 2배는 커진 것 같습니다. 뿌듯합니다. 제가 키운 것은 아니지만 제가 도왔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조절하고 환경을 만들어준 것. 식물은 스스로 자랐지만 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돌봄입니다.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가끔 시든 잎이 생깁니다. 노랗게 변한 잎, 말라버린 잎. 아깝습니다. 하지만 떼어냅니다. 죽은 잎을 그대로 두면 식물 전체에 해롭습니다. 떼어내며 말합니다. 고마웠어. 내 역할을 다했어. 식물은 계속 새 잎을 만들어냅니다. 오래된 잎은 떨어지고 새 잎이 나옵니다. 이것이 순환입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시든 잎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환영합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꽃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이 꽃을 피우기 위해 식물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을까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고 잎을 펼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이 꽃을 피웠습니다. 꽃은 며칠 가지 못합니다. 곧 시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꽃은 완벽합니다. 무상함을 배웁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소중합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키우기 쉬운 식물로 시작하십시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고 말을 걸어보십시오. 식물의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새 잎이 나오는 것을, 자라는 것을, 꽃이 피는 것을. 식물을 키우면서 배우게 됩니다. 인내를, 돌봄을, 순환을, 무상함을.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식물과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돌보지만 식물도 우리를 돌봅니다. 식물은 공기를 정화합니다.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눈을 즐겁게 합니다. 마음을 위로합니다. 식물이 있는 공간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혼자 사는 이들에게 식물은 좋은 동반자입니다. 돌볼 대상이 있다는 것,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 이것은 삶의 의미를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물에게 물을 주는 루틴,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됩니다. 저녁에 식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 됩니다. 식물은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자신의 속도로 살라고, 뿌리를 내리라고, 햇빛을 향해 나아가라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우라고. 생명과의 동행. 이것이 식물을 키우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39편 책과 하루 독서 3도의 즐거움. 책장 앞에 섭니다. 오늘은 무엇을 읽을까요? 책이 가득합니다. 어떤 것은 수십 번 읽었고, 어떤 것은 아직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독서 3도. 책을 읽을 때는 3가지가 이르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도, 안도, 구도. 마음이 이르고, 눈이 이르고, 입이 이른다. 젊었을 때 저는 빨리 읽었습니다. 많이 읽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 해에 몇백 권 자랑스럽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는 글자를 훑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읽습니다. 적게 읽습니다. 하지만 깊이 읽습니다. 한 권을 뽑습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표지가 낡았고 페이지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낡음이 좋습니다. 세월의 흔적입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잡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충분합니다. 책을 펼칩니다. 종이 냄새가 납니다. 오래된 책의 냄새.
곰팡이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한 냄새. 이 냄새는 추억을 불러옵니다. 어린 시절 도서관, 서재, 책방. 책 냄새는 지식의 냄새이자 시간의 냄새입니다. 첫 페이지를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음미합니다. 눈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읽습니다.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행간의 의미는 무엇인지. 때로는 소리내어 읽습니다. 입도를 실천합니다. 글자가 소리가 되어 공간에 퍼집니다. 귀로 다시 들어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단어의 리듬을, 문장의 호흡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멈춥니다. 생각합니다. 이 구절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독서는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독서는 대화입니다. 저자와의 대화이자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공감되는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여백에 메모를 합니다. 그렇다,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책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몇 페이지를 더 읽고 또 멈춥니다. 창밖을 봅니다. 읽은 내용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일주일에 걸쳐 혹은 한 달에 걸쳐 읽습니다. 천천히, 충분히. 이렇게 읽으면 책이 삶의 일부가 됩니다. 며칠 동안 그 책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 책이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한 챕터를 마쳤습니다. 책갈피를 끼우고 책을 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읽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쉬움을 남깁니다. 내일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독서의 즐거움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기다림을 가지고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느낍니다. 아쉬움과 만족감. 이 책과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책은 이제 제 안에 있습니다. 읽은 내용, 받은 영감, 생긴 질문들. 이 모든 것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책장에 다시 꽂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더 이상 읽기 전의 책이 아닙니다. 이제 이 책은 제 역사의 일부입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 읽을 것입니다. 그때는 또 다르게 읽힐 것입니다. 같은 책이지만 다른 나로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독서를 임무로 여기지 마십시오. 독서를 즐거움으로 여기십시오. 많이 읽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베스트셀러를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읽고 싶은 책을 읽으십시오. 끌리는 책을 읽으십시오.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 문장, 한 문장을 음미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넘어가십시오. 혹은 다시 읽으십시오.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느끼십시오. 책을 읽으며 질문을 하십시오. 저자에게, 자신에게. 정말 그럴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내 경험에 비춰보면. 비판적으로 읽으십시오.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동의하는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십시오. 책과 대화하십시오.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고 여백의 생각을 적으십시오. 책은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더럽혀도 됩니다. 접어도 됩니다. 그것이 책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읽다가 졸리면 자십시오. 책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일 계속 읽으면 됩니다. 재미없으면 그만 읽어도 됩니다.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책은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매일 책을 읽습니다. 아침에 혹은 저녁에 30분 혹은 1시간. 이 시간은 제게 신성합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책을 통해 저는 다른 시대를, 다른 장소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험합니다. 책은 시공간을 초월하게 합니다. 수천 년 전의 철학자와 지구 반대편의 작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사유의 확장입니다. 내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 다른 생각들을 만나면 내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학이불사증망 싸이불학직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독서와 사유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읽기만 해서도 안 되고 생각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읽고 생각하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이것이 진정한 독서입니다. 책은 위로입니다. 외로울 때, 슬플 때, 혼란스러울 때 책은 곁에 있어줍니다. 책 속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인물을 만나면 위안을 받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책은 동반자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함께 가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책이 더 소중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도 있지만 오래된 책을 다시 읽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을 다시 읽으면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같은 문장인데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책과 하루, 하루의 일부를 책과 함께 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독서 삶도 마음이 이르고 눈이 이르고 입이 이릅니다. 온전히 책 속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책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삶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40편 음악이 흐르는 방 악의 치유력. 오후입니다. 조용합니다. 음악을 틀까 합니다. 음악. 제가 평생 사랑한 것입니다. 논어에도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악이 부름 예의불예 즐거우되 음란하지 않고 슬프되 상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음악입니다. 음악은 오락이 아닙니다. 음악은 치유입니다. 레코드판을 꺼냅니다. 낡은 재킷, 긁힌 표면. 하지만 이 불완전함이 좋습니다. 플레이어에 올려놓습니다. 바늘을 내립니다. 지직지직 소리가 나고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첫 음이 공간을 채웁니다. 눈을 감습니다. 음악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이올린 소리입니다. 높고 맑고 슬픈 소리. 이 소리가 가슴을 파고듭니다. 음악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그리움도 모든 것이 소리가 되어 흐릅니다. 멜로디를 따라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드러워졌다 강렬해졌다. 이것은 삶과 같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 고요와 격동. 피아노가 들어옵니다. 현악과 건반이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 응답하고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이 음악의 아름다움입니다. 다른 소리들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 음악을 들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합니다.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악에 집중합니다. 음악만 듣습니다. 그러면 음악이 다르게 들립니다. 들리지 않던 악기가 들리고 놓쳤던 화음이 들립니다. 한 곡이 끝났습니다. 여운이 남습니다.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요 속에 앉아 있습니다. 방금 들은 음악이 몸 안에서 울립니다. 음악은 끝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울립니다. 다른 음악을 틉니다. 이번에는 가곡입니다.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노랫말이 들립니다. 옛 시를 노래한 것입니다. 산은 높고 물은 깊은데 이 노랫말을 들으며 눈물이 납니다. 왜일까요? 슬픈 노래는 아닌데 아마도 그 속에 담긴 정서 때문일 것입니다. 외로움, 그리움, 자연에 대한 동경. 음악은 감정을 건드립니다. 억눌렀던 감정을 끌어냅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음악 앞에서는 솔직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음악을 들으십니까? 진정으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배경 소음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 하루에 30분 음악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음악을 틀으십시오. 다른 것은 하지 마십시오. 휴대폰도, 책도, 일도. 오직 음악에만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듣기만 하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익숙해지면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클래식이든 가곡이든 재즈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끌리는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옛 음악이 좋아집니다. 젊을 때 듣던 음악, 추억이 담긴 음악,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젊은 날에 나 사랑했던 사람, 있었던 장소, 음악은 시간 여행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음악도 좋습니다. 처음 듣는 곡, 모르는 작곡가, 새로운 음악은 새로운 경험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기쁨입니다.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춰도 좋습니다. 혼자 방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몸이 음악에 반응하도록 놔둡니다. 손이, 발이, 머리가 리듬을 타도록. 이것은 자유입니다. 판단 없이, 자의식 없이 그저 음악과 하나 되는 것.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 나이에? 라고 묻지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간단한 악기부터 시작하십시오. 리코더, 우쿨렐레, 하모니카. 처음에는 서툴 것입니다.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연습하십시오. 조금씩 나아집니다. 한 곡을 완주했을 때의 기쁨, 그것은 큽니다. 음악을 만든다는 것, 듣는 것과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노래를 불러도 좋습니다.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음정이 흔들립니다. 괜찮습니다. 크게 마음껏 부르십시오. 집에서 혼자 아무도 듣지 않으니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음악은 치유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음악이 뇌파를 바꾸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음악은 좋습니다. 음악은 위로입니다. 외로울 때 음악이 곁에 있어 줍니다. 음악은 동반자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합니다. 음악은 표현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음악은 말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틉니다. 촛불을 켭니다. 은은한 불빛과 부드러운 음악,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방, 이 방은 특별합니다. 소리로 가득 차 있지만 고요합니다. 움직임이 있지만 평화롭습니다. 음악은 모순을 품습니다. 소리이지만 침묵을 포함하고 움직임이지만 정지를 포함합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월 불지육미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 음악에 취해서 제가 소음을 듣고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진실합니다. 음악은 그 정도로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음악은 감각을 넘어섭니다. 귀로 듣지만 영혼으로 느낍니다. 여러분의 방에 음악을 채우십시오. 침묵도 좋지만 가끔은 음악도 필요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공간은 살아있습니다. 진동하고 숨 쉬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공명입니다. 음악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나를 통해 울리고 내가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악의 치유력. 이것은 음악이 병을 낫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악이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감싸 안는다는 뜻입니다. 음악 속에서 우리는 치유받습니다. 완전해지지는 않아도 위로받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41편 글쓰기로 만나는 나 수리부작을 넘어 책상 앞에 앉습니다. 백지와 펜을 앞에 두고 글을 쓰려 합니다. 수리부작. 제가 한 말입니다. 나는 진술할 뿐 창작하지 않는다. 옛 성현의 가르침을 전할 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말을 다시 생각합니다. 정말 창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창작해야 할 때입니다.
내 이야기를 써야 할 때입니다. 펜을 듭니다. 첫 줄을 씁니다. 오늘은 멈춥니다. 무엇을 쓸까요? 아무것이나 씁니다. 떠오르는 대로 씁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사각형을 그린다. 이것만으로도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를 기록하는 것, 생각을 적는 것, 느낌을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글쓰기입니다. 계속 씁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셨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새가 날아갔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다면. 글이 흘러나옵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씁니다. 잘 쓰려 하지 않습니다. 멋있게 쓰려 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쓸 뿐입니다. 한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형편없습니다. 문장이 매끄럽지 않고 맞춤법도 틀렸고 논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글입니다. 남에게 보일 글이 아닙니다. 글쓰기는 자기 이해의 도구입니다. 쓰면서 생각이 정리됩니다. 막연했던 감정이 명확해집니다.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펜을 움직이는 동안 저는 제 내면과 대화합니다. 왜 나는 슬플까? 라고 쓰면 대답이 나옵니다. 아마도 외로워서일 것이다. 왜 외로울까? 라고 쓰면 또 대답이 나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쓰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먼저 연락을 해보자. 글쓰기는 자문자답입니다. 나에게 질문하고 나에게 답하는 것. 이것이 자기 탐구입니다. 매일 씁니다. 아침에 혹은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씁니다. 일기를 씁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처음에는 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었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일매일이 특별합니다. 아침에 본 하늘의 색, 점심에 먹은 음식의 맛, 오후에 나눈 짧은 대화. 이 모든 것이 기록할 가치가 있습니다. 평범한 것이 소중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 평범한 날들이 그립습니다. 일기는 시간의 저장소입니다. 오늘을 기록하면 미래의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몇 년 후 다시 읽으면 놀랍니다.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잊고 있었네. 기억은 흐릿해지지만 글은 남습니다. 편지를 씁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입니다. 세상을 떠난 이에게, 만날 수 없는 이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이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당신이 그립습니다. 쓰면서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치유입니다. 말로 하지 못한 것을 글로 합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마음속에 쌓여 병이 됩니다. 하지만 글로 표현하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 편지도 씁니다. 고마운 에게 당신이 그때 해준 말 덕분에 힘을 냈습니다. 말하지 못했지만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쓰는 행위 자체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가 더 커집니다. 시를 씁니다. 시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짧은 문장, 몇 줄. 낙엽이 진다 하나씩 천천히 시간도 저렇게 떨어지는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합니다. 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시는 압축입니다. 많은 것을 적은 말로 표현하는 것. 시를 쓰면 사물을 다르게 봅니다. 평범한 것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이야기를 씁니다. 기억 속 이야기, 상상 속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씁니다. 내가 10살이었을 때 쓰다 보면 잊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이것은 과거와의 재회입니다. 가상의 이야기를 써도 좋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났으면 하는 일 혹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 창작은 자유입니다.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쓰십시오. 작가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출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노트를 한 권 준비하십시오. 혹은 컴퓨터를 켜십시오. 매일 조금씩 쓰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을 쓸지 모르겠다면 오늘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대로 쓰십시오. 잘 쓰려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쓰려 하지 마십시오. 문법이 틀려도 맞춤법이 틀려도 논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글입니다. 평가받을 글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쓰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아무도 읽지 않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화가 난다면 화난 것을 쓰십시오. 슬프다면 슬픈 것을 쓰십시오. 억압하지 마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글쓰기는 감정의 배출구입니다. 쓰고 나면 후련해집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글쓰기는 자기 치유입니다. 수리부작, 진술할 뿐 창작하지 않는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창작도 필요하다는 것을. 내 이야기를 쓰는 것,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자기 긍정입니다. 나는 쓸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표현할 가치가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쓰기는 자기 발견입니다. 쓰면서 나를 만납니다. 모르고 있던 나, 숨겨져 있던 나, 잊고 있던 나. 글 속에서 나는 나를 만납니다. 이것이 글쓰기로 만나는 나입니다. 42편 사진 속 순간들, 찰나의 영원성. 카메라를 듭니다. 오래된 카메라입니다. 디지털이 아닌 필름 카메라. 사진을 찍으려 합니다. 사진. 이것은 단순한 기록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젊었을 때 저는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면 되지, 왜 찍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흐릿해집니다. 왜곡됩니다. 사라집니다. 사진은 순간을 붙잡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나뭇잎을 통과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카메라를 들어봅니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프레임 속의 세상은 다릅니다. 선택되고 제한되고 집중됩니다. 무엇을 담을까 고민합니다. 나무 전체, 아니면 잎 하나? 결정합니다. 잎 하나에 초점을 맞춥니다. 배경은 흐릿하게. 셔터를 누릅니다. 찰칵. 순간이 포착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빛, 이 각도, 이 느낌.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멈추는 것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한순간을 잡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지나갔지만 사진 속에서 영원합니다. 찰나의 영원성. 이것이 사진의 본질입니다. 거리를 걷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을 봅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찍고 싶습니다. 하지만 멈춥니다. 허락을 구해야 할까요? 다가가 말을 겁니다.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노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카메라를 들어 올립니다. 노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부드러운 눈빛, 비둘기를 향한 손. 셔터를 누릅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이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만남의 기록입니다. 그 노인과 제가 나눈 순간의 기록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사진들을 정리합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수십 년 전 사진들이 있습니다. 젊은 저 아내, 아이들. 모두 젊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와는 다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변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봅니다. 이 사진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작은 손, 작은 발. 지금은 다 자란 그 아이. 이 사진은 가족 여행 갔을 때, 바다를 배경으로 모두 웃고 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 이 사진은 아내와 단둘이 공원에서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찍었습니다. 아내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사진을 보며 웁니다. 그리움 때문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이것은 슬픈 눈물만은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들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 사진은 추억을 보존합니다.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사진은 선명합니다. 사진을 보면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 감정, 그 소리, 그 냄새까지 떠오릅니다. 사진은 시간 여행의 도구입니다. 새로운 사진을 찍습니다. 일상을 찍습니다. 아침 식탁, 창가의 식물, 저녁 노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삶입니다. 나중에 이 사진들을 보면 이 평범한 날들이 소중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화상을 찍습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카메라를 들어 올립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피곤한 눈. 하지만 이것이 나입니다. 지금의 나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찍습니다. 나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증거입니다. 셔터를 누릅니다. 이 사진을 나중에 볼 것입니다.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그리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젊었네. 사진을 찍으며 깨닫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지나가 버릴 순간들을 붙잡고 싶다는 것을. 사진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으십시오.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합니다. 비싼 카메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는 눈입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어떻게 담을 것인가?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보는 눈. 이것이 사진가의 눈입니다. 매일 사진을 찍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오늘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인상 깊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 찍으십시오.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명상입니다. 프레임을 구성하고, 빛을 고려하고, 순간을 기다리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집중을 요구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찍은 사진을 정리하십시오. 인쇄하십시오. 앨범을 만드십시오. 디지털로만 저장하지 마십시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진이 좋습니다. 앨범을 펼쳐 천천히 보는 시간. 이것은 명상의 시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보십시오.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이때 기억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사진은 대화의 매개입니다. 세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사진은 기록이 아닙니다. 사진은 성찰입니다. 사진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 사진은 거울입니다.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찰나의 영원성. 순간은 지나가지만 사진 속에서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됩니다. 사진을 찍으십시오.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시간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삶이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더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43편 잠들기 전에 의식 일말삼성.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곧 잠들 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잠들지 않습니다. 하루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말삼성. 하루가 끝날 때 세 가지를 반성한다. 원래 증자가 한 말입니다. 나는 하루에 3번 나를 반성한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하루 끝에 합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침대에 눕습니다. 아직 불을 끄지 않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고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했나? 누구를 만났나? 무엇을 느꼈나? 하나씩 되짚어 봅니다. 영화를 되감듯이. 하지만 이것은 반성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전통적으로 삼성은 반성, 즉 잘못을 돌아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는 남을 위해 일하면서 충실하지 못했는가? 법과 사귀면서 믿음이 없었는가?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저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반성보다 감사를 먼저 합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립니다. 첫째, 건강.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둘째, 만남.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셋째, 평화. 오늘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세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루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감사할 것을 찾으면 그날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반성합니다. 하지만 가혹하지 않게. 오늘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화를 냈습니다. 이유는 사소한 것이었는데 과하게 반응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책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나는 나쁜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를 냈구나. 인간이니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용서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완벽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개선할 점을 생각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더 침착하게,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인내심 있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저 의도를 설정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떠올립니다. 책에서 읽은 구절, 누군가가 한 말, 겪은 일에서 얻은 교훈. 아, 오늘 이것을 배웠구나. 배움은 학교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배웁니다. 삶이 선생입니다. 오늘의 배움을 확인합니다. 내면화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긍정적인 순간을 떠올립니다. 오늘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나?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던 순간.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평화로웠습니다. 그 순간을 다시 느낍니다. 눈을 감고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 평화를 다시 경험합니다. 긍정적인 기억을 강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 오래 남습니다. 부정적인 순간도 떠올립니다. 오늘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 오후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연락이 없었고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합니다. 외로웠구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억누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외로웠지만 그것도 지나갔어. 지금은 괜찮아. 감정을 관찰합니다. 동의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나는 외로움을 느꼈을 뿐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미해결된 일을 확인합니다. 오늘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한 일이 있나? 전화를 하려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하면 됩니다. 미루었다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해 기억해 둘 뿐입니다. 모든 것을 오늘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있습니다. 감정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떤 감정들을 느꼈나? 기쁨, 슬픔, 화, 평온, 외로움, 감사. 다양한 감정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인정합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감정입니다. 감정은 파도 같습니다. 왔다가 갑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계획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준비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하루를 바랄 뿐입니다. 좋은 하루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깨어나는 것, 감사할 것을 찾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 평화롭게 잠드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혹은 명상을 합니다. 신에게, 우주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내일도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단합니다. 화려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몸을 스캔합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몸의 각 부분을 의식합니다. 긴장된 곳이 있나? 통증이 있나? 있다면 인정합니다. 알아, 힘들지. 내일 더 신경 쓸게. 몸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 이제 쉬자. 몸도 마음처럼 돌봄이 필요합니다.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 날숨.
천천히 깊게 호흡이 고르게 되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평화가 옵니다. 이제 잠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불을 끕니다. 어둠이 방을 채웁니다. 눈을 감습니다. 잘 자라, 나 자신.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내일은 새로운 날이야. 하루를 놓아줍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오늘은 끝났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잠이 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잠에 몸을 맡깁니다. 일말삼성. 하루 끝에 3번 반성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감사하고 반성하고 놓아주는 것. 그러면 잠은 평화롭고 아침은 새롭습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 10분을 하루를 정리하는 데 쓰십시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오늘 배운 것 하나, 내일의 의도 하나.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드십시오. 좋은 잠은 좋은 하루의 끝이자 좋은 내일의 시작입니다. 44편 꿈꾸는 시간 주공지몽의 현대적 의미. 잠듭니다. 꿈을 꿉니다. 주공지몽. 저는 옛날 자주 이 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주공을 만났다고, 즉 잠을 잤다는 뜻입니다. 주공은 제가 존경하던 성인입니다. 꿈에서 주공을 만난다는 것은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잤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잠이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기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밤중에 여러 번 깹니다. 새벽에 일찍 깹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했습니다. 불면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이것도 나이 들매 일부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꿈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꿈. 이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들은 꿈을 예언으로 봤습니다. 신의 메시지, 미래의 계시. 현대인들은 꿈을 무의식의 표현으로 봅니다. 억압된 욕망, 해결되지 않은 갈등. 저는 꿈을 대화로 봅니다. 내면의 나와의 대화입니다. 어젯밤 꿈을 꿨습니다.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목적지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길이 점점 좁아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때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니 넓은 들판이 나왔습니다. 안도했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이 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해몽책을 찾지 않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꿈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길이 좁아지는 것, 어두워지는 것. 아마도 제 불안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노화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 하지만 끝에 빛이 있었고 들판이 있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꿈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꿈은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면 꿈을 기록합니다. 침대 옆에 노트를 둡니다. 눈을 뜨자마자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씁니다. 오늘 꿈길을 걷고 있었다. 좁아졌다. 불안했다. 빛을 봤다. 들판. 안도. 몇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디테일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만. 이렇게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반복되는 꿈이 있습니다. 비슷한 장소, 비슷한 상황. 제 꿈에는 자주 물이 나옵니다. 강, 바다, 비. 물은 제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정, 무의식, 변화. 스스로 해석해 봅니다. 꿈 일기를 몇 달 쓰고 나면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악몽을 꿉니다. 쫓기는 꿈, 떨어지는 꿈,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꿈. 깨어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땀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꿈입니다. 악몽도 메시지입니다.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악몽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주합니다. 무엇이 무서웠지? 왜 쫓겼지? 무엇을 잃어버렸지? 악몽과 대화합니다. 그러면 악몽의 힘이 약해집니다. 꿈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꿈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고인을 만납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나타납니다.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깨어나면 슬픕니다. 다시 헤어진 것 같아서. 하지만 동시에 감사합니다.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어서. 꿈은 이별한 이들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꿈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꿈에서 젊은 저를 만납니다. 20살의 저, 30살의 저. 에너지가 넘치고 야심이 가득하고 불안해하는 저. 그 젊은 저에게 말을 걸고 싶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걱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꿈이니까.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깨어나서 생각합니다. 젊은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지금의 저에게 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자기 위로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위로입니다. 꿈에서 날아다닙니다. 자유롭습니다. 중력이 없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기분이 좋습니다. 깨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어납니다. 현실로 돌아옵니다.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움을 기억합니다. 꿈에서의 자유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날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날 수 있습니다. 꿈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상력, 주공지몽. 주공을 꿈에서 만난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주공을 꿈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 잠이 얕아졌으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제 꿈은 제가 만듭니다. 주공 대신 제 내면을 만납니다. 제 무의식을 만납니다. 제 과거와 미래를 만납니다. 꿈은 무의미한 뇌의 활동이 아닙니다. 꿈은 의미 있는 내면의 활동입니다. 귀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기억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꿈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을 꿨는지 잊기 전에 몇 단어라도 적으십시오.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하십시오. 패턴을 찾으십시오. 반복되는 주제, 장소, 인물. 꿈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해몽책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꿈은 당신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꿈과 대화하십시오. 이 꿈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때로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며칠, 몇 주 후에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꿈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꿈은 선물입니다. 무의식이 의식에게 주는 선물.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꿈꾸는 시간. 이것은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탐험의 시간입니다. 내면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주공지몽의 현대적 의미. 그것은 깊은 잠이 아니라 깊은 자기 이해입니다. 45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후 무의의 미학. 오후입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할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책도 읽지 않고 음악도 틀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앉아 있습니다. 무의. 노자가 말한 개념입니다. 하지 않음. 젊었을 때 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무엇이 이루어지나? 항상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생산적이어야 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창밖을 봅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나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무는 자라고 산소를 만들고 그늘을 제공합니다. 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합니다. 이것이 무의입니다. 시계를 봅니다.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분침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평소 같으면 조급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아깝다.
뭐라도 해야지.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을 즐깁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을 빠르게 만들려 합니다. 바쁘게 살아야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시간을 천천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몸을 느낍니다. 의자에 닿은 등, 바닥에 닿은 발, 무릎 위에 놓인 손, 호흡을 느낍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 이것만으로도 저는 존재합니다. 충분합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지? 내일 날씨는 어떨까? 그 사람은 잘 지낼까? 생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는 대로 둡니다. 가는 대로 둡니다. 구름처럼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생각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합니다. 아, 이런 생각이 오는구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고요 속에 앉아 있으니 소리가 들립니다.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새 소리. 이 소리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바빴으니까. 이제 들립니다. 세상은 항상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생산하고 소비하고 성취하고 발전하고 멈추면 뒤처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멈추어야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쉬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무의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무의는 적극적 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은 의지입니다. 우리는 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쉬면 불안해집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존재의 가치는 생산성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혹은 2시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어섭니다. 몸을 펼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전되었습니다.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저는 충전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의의 힘입니다. 노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의무불이하지 않으나 이루지 못함이 없다. 역설입니다.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나? 하지만 진실입니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고 바위를 뚫고 형태를 바꿉니다. 씨앗을 보십시오. 씨앗은 애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핍니다. 자연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룹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애쓰면 오히려 막힙니다. 힘을 빼면 흐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1~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할 일 목록을 치우십시오. 휴대폰을 끄십시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거나 누우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어색할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무시하십시오. 계속 있으십시오. 조금씩 편안해질 것입니다. 고요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무의는 비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생산적입니다. 쉼 속에서 창의력이 샘솟습니다. 고요 속에서 통찰이 옵니다. 끊임없이 일하는 땅은 척박해집니다. 쉬어야 비옥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후.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쉬지 않으면 타버립니다. 번아웃됩니다. 의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쉬면 회복됩니다. 활력을 되찾습니다. 삶의 의미를 재발견합니다. 무의의 미학, 하지 않음의 아름다움.
이것은 게으름과 다릅니다. 게으름은 회피입니다. 무의는 선택입니다. 게으름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무의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오후가 저물어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후였지만 가장 의미 있는 오후였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얻었습니다. 평화, 고요, 충만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마무리 일상 속 영혼을 발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아침 루틴에서 시작해 식사를, 집을, 걷기를, 날씨를, 청소를, 요리를, 식물을, 책을, 음악을, 글쓰기를, 사진을, 잠자리를, 꿈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누구나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영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햇살을 받는 것. 이 단순한 행위들이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대단한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성공, 명예, 부, 권력. 하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작은 순간들. 60을 넘기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의 모자이크라는 것을. 그 작은 순간들을 의식하며 살 때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사십시오. 많이 하려 하지 마십시오. 깊이 하십시오.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경험하십시오. 되려 하지 마십시오. 있으십시오. 이것이 제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축적의 시기가 아니라 정제의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만 남기는 시기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이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을 만납니다. 찰나가 영혼이 되고 유한이 무한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차 한 잔을 마시십시오. 천천히 의식하며 온전히 그 순간에 머물러 드십시오. 그러면 그 차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거든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깨어났구나. 창밖을 보십시오. 오늘의 하늘을 보십시오. 한 걸음 걸으실 때 그 걸음을 느끼십시오. 한숨 쉬실 때 그 숨을 의식하십시오. 이것이 삶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 공자는 이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그 장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평범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의식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평범함이 비범해지고 일상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을 고요하고 충만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평안히